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소송을 하다 보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고려하실 부분이 있다면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압류 절차를 통해서 재산 동결을 해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산 압류 절차, 재산 도피 방지, 어떻게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소송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하루에도 정말 크고 작은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도 소송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올 텐데 그렇죠. 이 소송을 하면서 재산 압류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도 오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의 어떤 자기가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끌면 이 재산을 어떤 딴 데로 도피하거나 네. 감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좀 재산을 동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사무실에 오신 분들 보면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린이 뭔지, 네. 그러니까 더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다 린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린이 뭔지 또 저지먼트가 뭔지 그 차이를 잘 모르고 또 이제 재산 동결이 뭔지 좀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린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린을 걸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스스로 동의를 해서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집 융자를 하면 은행 융자 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린을 걸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하는 deed of trust다. 뭐 부동산에 관해서는 deed of trust라는 걸 걸어서 만약에 페이먼트 제시가 안 하면 뭐 차압디로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동의하에 본인의 동의하에 재산의 소유권자가 린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해서 서류 공증을 해줘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다른 방법은 재산의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지만 법정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지먼트 같은 걸 받은 후에 그 판결문의 어떤 권한으로서 상대방의 재산에다 린을 거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린을 본인이 동의하에 린을 거는 거 한 가지, 다른 하나는 본인의 동의는 아니었지만 법정의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린을 거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언더스탠 하신다면 네. 그다음에 얘기는 여기서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자산 동결이라는 거는 뭐냐? 네. 자산 동결은 엄격히 말하면 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해당이 되진 않거든요. 네. 보통 자산 동결이란 얘기는 소송을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네.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판결문을 집행할 자산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을 한과 동시에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놓고 소송을 계속 진행한 다음에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갖고 묶어놓은 재산을 뺏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이제 자산 압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기간 동안에만 재산이 동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시작한 후에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이 합의가 되거나 네. 쌍방이 합의를 하면 뭐 재산을 풀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합의가 됐으니까 네.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린을 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이겨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한 그 담보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집행하는 거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압류는 분쟁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겠죠.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이 재산 압류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내가 이제 소송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송하면 보통 우리가 최소한 빨라야 1년이고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에 1년도 거의 힘들거든요. 거의 뭐 1년 반, 2년씩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소송 당한 사람은 일단 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이 재산을 딴 데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후, 2년 후 돼서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때 보니까 그 전에 맨 처음에 소송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감춰놓고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럼 또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고 찾는 것도 찾는다고 해서 또 꼭 찾는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재산 압류 같은 걸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에서 나중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은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비용을 뭐 엄청 많이 쓰고 네. 승소를 했는데 네.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자산이 하나도 없고 뭐 감춰놓고 피해놓고 물론 이제 감춰놓는다고 물론 못 찾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많이 쓰고 장시간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할 자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죠. 네. 그럼 상대방의 재산 도피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 동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네. 법정 명령으로 묶어놓고 네네. 그다음에 재산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네. 본인이 판결문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갖고 이제 그 묶어놓은 재산을 뺏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럼 재산 동결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좀 궁금한데 뭐 어디까지를 재산으로 그러니까 보고 이런 거죠. 법정 명령으로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어카운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자산을 상대방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는 거죠. 만약에 그 움직였다면 법정 명령을 해서 그건 형사법으로도 취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 동결이라는 거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나 뭐 이제 부동산이 아닌 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는 재산 동결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을 갖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소송함과 동시에 재산 동결이 아닌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이제 리스 펜던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소송을 접수하자마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말하자면 이런 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리스 펜던스라는 걸 걸어서 만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동산은 소유권의 어떤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동산에 사는 사람은 네. 그 사는 사람조차도 이 분쟁에 휘말려서 소송에 같이 인볼브가 될 거라는 거를 만인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은행도 융자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걸 살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굳이 그걸 가서 사서 소송이 같이 연루돼서 네. 만약에 또 지게 되면 또 뺏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 펜던스를 County Records Office에 등기를 해서 못하게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던 자산 동결이라는 거 하는 은행 어카운트나 뭐 인벤토리나 예를 들자면 내가 서플라이인데 물건을 바이한테 뭐 10만 불어치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 물건을 보낸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대금을 10만 불을 갚질 않고 계속 지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인벤토리는 아직도 그 사람의 웨어하우스에 많이 남아 있고 그거 갖고 계속 장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자산 동결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겠죠. 판사한테 내가 물건 준 게 10만 불어치고 이거 물건을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돈 안 주니까 분명히 소송을 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할 거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런 자산 동결을 법정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면 1년 후, 2년 후에는 이미 물건을 다 팔아먹고 나중에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자산 동결을 신청하고 그 물건을 그 웨어하우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법정 명령해달라. 그래서 가끔 보면 또 몰래 또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붙여서 도망 못 가는 얘기가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꼭
돈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인벤토리 예를 들어 뭐 물건들조차도 움직일 수 못하도록 그렇죠. 네, 딱 동결을 시켜놓는 그렇죠. 게 재산 그렇죠. 동결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별개다. 부동산은 이제 자산 동결이라고 하지 않고 네, 제가 말씀드린 리스 펜던스라고 하죠. 네, 네. 네. 부동산과 이 자산을 좀 따로 생각해서 그렇죠. 재산 동결을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될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산 동결의 경우는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돈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자산 동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비즈니스끼리 어떤 딜을 하다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은 네,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클레임을 걸 때에 상대방의 재산이 이거를 지금 내가 동결해주지 못하면 다 없어질 거니까 동결해달라고 이제 판사한테 허락을 받는데 이 절차 자체가 네, 판사가 허락을 해주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절차예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거 아니고는 네, 되도록이면 이제 판사가 허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네, 미스터 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 동결을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소송도 내가 이길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동결을 해야 된다. 판사한테 설명했는데 만약에 결국은 미스터 김이 져서 미스터 이가 이겼다고 한다면 네. 그 미스터 김의 어떤 잘못된 요구를 판사가 받아줌으로 해서 미스터 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산을 꼼짝없이 묶어놨으니까 1년, 네. 2년 반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잘 감안을 해서 판사가 네. 웬만하면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보통이고 거의 확실하게 이거는 재상에서 재판에서도 이길 거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고 판사 생각에는 그다음에 액수도 확실하고 네. 뭐 이런 거라면 판사가 오케이 할 가능성이 있죠. 또 판사가 그렇게 오케이 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 판단이 잘못돼서 결과가 뒤집혀서 상대방이 그 잡힌 사람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람이 손해가 본다면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반들을 포스해라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죠, 판사. 아, 그러면 이 재산 동결을 되고 말고는 판사 재량이 좀 큰 판사마다 좀 쉽게 해주는 판사도 있고 뭐 거의 안 해주는 판사가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송의 분쟁이 생겼는데 판사들마다 그 레퓨테이션이 있거든요. 네네. 이 판사는 이런 걸 잘해주고 이 판사는 잘 안 해주고 이 판사는 뭐 실력이 많고 이 판사는 좀 엉터리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판사들의 어떤 평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LA 콜트, 다운타운 콜트나 아니면 여기 노워크 콜트나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송을 내가 노워크에서도 콜트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 LA 다운타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콜트를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더 쉽게 판사들이 줄 수 있는 거를 잘 감안해서 그래서 노워크 하기도 하고 결국은 LA 다운타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변호사들이 좀 생각해서 네. 이제 콜트 쇼핑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시고 잘 알고 계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재산 동결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큰 금액의 소송이 아니더라도 뭐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 동결은 일단 할 수는 있나요?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송 자체가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산 동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소장 접수하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판사를 만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꽤 들죠. 그러니까 액수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 돈을 써가면서 이런 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변호사 비용을 쓰고 된다는 개런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한다 하더라도 비용 쓰고 괜히 돈만 쓰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거를 이제 손님하고 변호사하고 잘 서로 대화를 해서 네, 네. 손님이 계속 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의 의무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재산 동결도 하겠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갔어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결정을 이제 할 수 변호사들 있군요. 생각에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증거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좀 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뭐 말씀을 저희 의견대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손님이 판단해서 그래도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손님이 확실히 모르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개런티 못하지만 이 정도는 할만하겠다 하고 또 네. 변호사들이 또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손님하고 이게 대화를 많이 나눠서 맞아요. 네, 어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 재산 동결 명령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려면은 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이런 거죠. 승소할 수 있는 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든가 지금 이걸 동결하지 않으면 네. 1년 후, 2년 후 판결문 받은다면은 이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지금 손님의 그 신청한 손님의 네. 그럼 피해액이 뭐 100만 불이냐, 50만 불이냐, 10만 불이냐를 정확하게 해서 네. 나중에 그 액수만큼만 정도 뭐 다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재산을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재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피해 액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사항이 되겠죠. 피해 금액도 좀 구체적으로 그려질 경우에만 그렇죠. 동결이 가능하군요. 예를 들어서 뭐 막연하게 이쪽 손해배상이 10만 불인데 상대방 100만 불 재산을 묶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무작정 내가 재산 동결 원합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만난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저 사람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네. 저 사람 재산에다가 린을 걸고 소송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재산 동결이라는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소송할 때 뭔가 내가 안전장치로 하나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네. 재산 압류에 대한 허락을 한다면 네. 소송은 대부분 오래 안 가요. 왜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재산이 묶인 사람은 네. 그만큼 굉장히 불편하고 싸말 의지가 재산을 내가 옆에 차고 계속 소송하는 거하고 네. 내 재산이 법원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소송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상 많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이 상대방의 재산 동결을 신청해서 판사가 허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소송은 재판까지 안 갈 확률이 제가 보기엔 거의 한 95% 이상을 봐요. 그럼 내 재산이 동결됐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소송의 의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계기가- 불안한 거죠. 아. 불안하죠. 아. 일단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판결을 네. 받으면 그때 대응하자는 거 하고 네네. 내 재산을 법원에 묶여갖고 꼼짝없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좀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산 동결에서도 명령을 할 수 받는 있다면 굉장히 소송이 빨리 끝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그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판사가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재산 동결을 신청을 해도 그렇게 승인을 판사가 해주는 경우보다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확실한 모든 증거와 모든 게 요소가 다 있다면 해주겠지만 네. 웬만해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판사의 어떤 판단이겠죠. 네. 그럼 재산 동결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위 조건들을 갖췄다면 재산 동결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좋으신 질문인데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고요. 네. 소장을 접수하면 이제 소장에 이제 케이스 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케이스 넘버를 갖고 자산 동결 아까 얘기하면 뭐 그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이제 자산 동결은 영 급할 경우에 진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이 돈을 그냥 내일이라도 이걸 딴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를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다면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엑스파르테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오늘 통보하고 내일 법원에 가서 그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도 있긴 해요. 예, 보통은 이제 자산 동결이하면 거의 한 2주의 통보를 주고 네. 내가 자산 동결을 왜 하고 뭐 이런 서류를 갖다가 법원에도 접수하고 그 접수된 서류를 상대방한테도 주고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 또 거기에 자산 동결하면 안 되는 이유에
상대방의 이의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그 이의 제기하는 서류를 또 법원에 접수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판사한테 이제 히어링 날짜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절차 이거 통보하는 게 뭐 한 2주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2주 후면은 이 돈이 금방 내일 모레면 다 없어질 거다. 네네.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10시 전에 상대방한테 내일 법원에서 내가 엑스파르데로 자산 동결 신청한다는 통보를 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내 얘기를 다 하고 서류를 보여주고 판사한테 판단하도록 이런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자산 동결 자체를 판사들이 해줄지를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 이 엑스파르데라는 건 막 급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통보하고 내일 하는데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쪽에서 신청한 자산 동결에 대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와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만큼 엑스파르데라는 거는 더 판사가 안 해주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재산 동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판사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럼 재산 동결을 필요한 사람들 어떤 분들이 좀 하는 경우가 좋을까요?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 동결이 필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주고 그쪽에서 보니까 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문을 닫는다든지 네. 뭐 그 파산을 신청한다든지 뭐 이걸 재산을 뭐 어디 갔다 외국에다 팔아 넘기고 뭐 문을 닫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한다고 하면 네. 당장 판사한테 가서 저기 있는 물건은 내가 이미 보냈던 거니까 네. 저걸 못 팔게 막아놓고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물건을 준 게 확실하니까 돈을 못 받고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이걸 지금 못 받으면 저 사람은 이걸 갖고 다 도망을 가고 파산하고 없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간단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재산 동결을 하는 게 예.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면 유리한 게 아니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면은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뭔가 미리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좀 짜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재산 압류도 이 소송의 하나의 전략적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받아야 된다면 재산 압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재산 압류를 신청해서 네. 받기는 힘들지만 판사가 그걸 허락하고 한다면 소송이 오래 가지도 않고 상대방이 당장 돈을 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합의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방향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 수도 있죠. 그 재산 동결을 나는 이 소송과 동시에 실시할 거야 이런 말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도 우리가 쉽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승인이 나기까지는 또 꽤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 꿔준 게 분명하고 네. 물건 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 다시 받는 건데 뭐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현실하고는 법원 절차나 이런 거를 따라서는 그렇게 쉽게 그냥 딱 받을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네. 상황마다 변호사랑 잘 의논해서 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면 이제 신속히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그럼 재산 동결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내가 재산 동결이 받게 된 입장이다 하면은 내 재산을 그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을 내리면 네. 그거는 뭐 더 이상 움직이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법정 노동으로 뭐 감옥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대방이 이런 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이의 제기 같은 거를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이의 제기의 기회가 있죠. 그렇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스파레일 경우에는 나도 갑자기 오늘 통보받고 내일 가서 막 하려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긴 하지만 네네. 최선을 다해서 동결을 자산 등거를 못하도록 이의 제기를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
그냥 노멀한 절차를 해서 뭐 이의주 통보를 받고 하면 또 나도 거기에 서류를 준비를 해서 판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의 제기를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 재산 동결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소송하고 재산 동결도 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또 승인 받기도 어렵다는 걸 알았고 대신에 또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좀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혼동스러워지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즈니스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이민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 재산 동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제목이 어려워서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다양한 소송 관련해서도 또 조언을 얻을 수 있죠. 네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